안녕하세요. 이번 세션의 발표를 맡은 팝하고 음성번역팀의 김한태입니다. 같은 팀 동료인 형렬님과 함께 팝하고의 음성번역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팝하고 음성번역 기술의 특징, 그리고 서비스에 적용된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학습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고요. 마지막으로 팝하고 플러스의 음성번역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팝하고 음성번역의 특징과 개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팝하고는 대표적인 AI 기반 서비스로 기계 번역, 이미지 번역, 문서 번역, 웹 번역 기능들이 출시할 때마다 사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여행을 잠깐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이미지 번역 기능을 잘 사용해서 다행히 식당에서 굶지 않고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건데요. 오늘은 새롭게 선보이는 팝하고의 서비스 피처인 음성 번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음성 번역이라 하면은 출발어 음성에 대한 도착어 번역문을 생성하는 스피치 투 텍스트 번역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팝하고 음성 번역의 특징 중 핵심은 엔드-투-엔드 스피치 트랜슬레이션 기술입니다. 우리가 흔히 음성 번역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음성 발화에 대해서 전사문을 생성하고 이어서 원하는 언어로의 번역문을 생성하는 다단계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ASR과 MT를 순차적으로 연계하는 캐스케이드 방식인데요. 하지만 저희는 음성에서 번역문으로 다이렉트로 번역하는 엔드-투-엔드 기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엔드-투-엔드 음성 기술을 채택했는지 몇 가지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번역 품질이 좋다라는 점입니다. 팝하고는 언제나 번역 품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해왔고 음성 번역의 경우 특히 오류의 확대 전파 현상에 강하다는 점입니다. 캐스케이드 방식의 경우 음성에서 전사문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가 뒤이어오는 MT 변환으로 이어졌을 때 오류가 크게 확대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드-투-엔드 방식의 경우 음성 발화에서 해당하는 번역문을 직접 하였으므로 문맥을 이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캐스케이드 대비 엔드-투-엔드 방식이 평균 10% 정도의 품질 우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실제 예시를 보면서 오류의 확대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요. 핵심 대상자가 레몬 사탕 같고 너무 귀엽다라는 발화입니다. 사실상 ASR 시스템은 전사를 완벽하게 잘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의미상 두 문맥 사이에 있는 마침표 하나가 없을 뿐인데요. 이 상태로 기계 번역을 태우게 되면은 주어와 목적어가 혼동되는 심각한 오번역을 야기하였습니다. 반면 엔드-투-엔드 방식은 그녀는 귀여웠다라고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저빈도 표현의 부정확한 발음 케이스인데요. 발화는 씨알머리도 안 먹혀요 라는 내용입니다. ASR 시스템은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해서 씨알물이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사실상 한 글자만 틀린 거거든요. 하지만 이 상태로 MT 번역을 타게 되면은 전혀 다른 문맥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드-투-엔드의 경우 이 원 발화의 문맥을 완벽하게 뉘앙스를 살리지 못했지만 기본적인 의미 전달은 가능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교해 봐야 될 부분은 학습과 서비스의 파이프라인 관점입니다. 캐스케이드 구조에서는 ASR과 MT가 각각 독립적으로 모델과 데이터를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모델 간 학습 분포 불일치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품질 저하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쪽 시스템에서 개선 사항이나 업데이트가 발생했을 때 반대쪽 시스템에도 적용을 해줘야 되고요.
어떠한 업데이트 사항은 반대쪽 시스템 반영이 아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엔드투엔드 구조의 경우는 단일 모델, 단일 데이터셋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일관성 확보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환경에서도 한 번의 API 호출만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한 파이프라인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뭐 엔드투엔드 방식이 좋고 효율적이고 그러면 쉽게 빠르게 만들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도전적인 과제에 직면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로 데이터 이슈입니다. 음성 번역 학습을 위해서는 음성 발화와 그에 해당하는 번역 텍스트, 이렇게 병렬 데이터가 필수인데요. 당연히 이러한 데이터는 어디서 쉽게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내부적으로 직접 구축하려 해도 굉장히 상당한 양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학습 난이도입니다. 음성 번역 학습은 단일 타스크 학습 대비 난이도가 살짝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고품질 달성이 쉽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 번역을 위한 전용 학습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엔드-투-엔드 스피치 트랜슬레이션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음성 번역이 잘 동작할 수 있는 모델 구조, 그리고 트레이닝 스킴, 그리고 양질의 데이터셋, 이렇게 삼합 구성이 필수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삼합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는 ST 품질에 있어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챕터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 구조와 학습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구조는 인코더 디코더 그리고 스피치 LLM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델 아키텍처를 설명드리기 앞서서 음성 신호는 매우 길이가 긴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길이를 줄이는 압축 과정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우선 멜 필터 뱅크를 통하여 10ms당 80디멘전 혹은 100디멘전의 피처로 변환합니다. 이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통하여 길이 압축을 한 번 더 진행합니다. 이렇게 압축된 음성 신호는 스피치 인코더로 들어오게 되고 인코더는 히든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합니다. 이때 인코더 블럭은 트랜스포머나 콘포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디코더는 음성 정보를 기반으로 번역 텍스트 토큰을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출력합니다. 두 번째 구조인 스피치 LLM입니다. LLM이라는 강력한 도구이자 디펜던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음성 인코더의 경우 이전 페이지에서 설명한 인코더와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프롬 스크래치 학습이 아닌 빠른 적응을 위한 사전에 학습된 오디오 모델을 사용합니다. 인코딩된 음성 정보가 LLM에 주입되기 위해서는 어댑터 레이어가 필요한데요. 어댑터 레이어는 LLM의 토큰 인베딩의 디멘전 사이즈와 같은 디멘전으로 음성을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LLM에 주입될 최종 프롬프트를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 텍스트 프롬프트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프롬프트를 사용하고요. 새롭게 변환된 스피치 음성과 결합되어 LLM에 주입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음성 번역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사용한 모델 아키텍처 두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였고요. 이제부터는 해당 모델 구조 위에서 ST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학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M 트레이닝 스킴을 소개합니다. 각각 멀티타스크, 멀티링구얼, 멀티모달입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서 멀티타스크 학습은 랭귀지 ID, 타스크 ID를 포함한 ASR, ST, 조인트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디코더의 시작 토큰에 타겟 랭귀지와 어떤 타스크를 수행할지 스페셜 토큰을 준비하여 동일한 음성에 대해서
하나의 디코더에서 번역문과 전사문을 출력하게 됩니다. 이때 ASR을 함께 학습할 경우 인코더 입장에서는 음성 정보를 시간 국소적으로 인지하게 되고 어텐션 관점으로 봐도 음성과 텍스트 간 모노토닉한 정렬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는 학습 초기에 ST의 수렴 안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피치 LLM 구조에서도 멀티타스크 학습을 진행합니다. LLM은 음성 번역에 대한 기본 능력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포맷 기반 프롬프트를 이용하여 인스트럭션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프롬프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실제로 중요할 텐데요. 우선 시스템 어시스턴트가 출력해야 할 음성 인식 혹은 번역 문장을 타깃 문장으로 설정을 하고요. 유저 프롬프트 영역에 고유한 영역을 자리 잡고 어댑터 레이어를 통과한 스피치 피처를 나열하게 됩니다. 이후 유저 프롬프트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때 ASR, ST 각 타스크마다 프롬프트를 하나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최소 수십 개씩 준비를 한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랜덤 추출 사용하였습니다. 또 여기서 ST 학습하는데 간단한 팁이 있는데요. 비교적 학습 난이도가 낮은 ASR을 먼저 학습합니다. 그럴 경우 LLM은 새롭게 도입된 스피치 피처에 대한 이해 능력을 먼저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ST 혹은 ST ASR 멀티타스크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멀티 스테이지 학습을 통해서 ST의 성능을 추가로 조금 더 향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멀티링구얼 학습부터는 형렬님께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3M 중에 두 번째 M인 멀티링구얼 학습입니다. 기존의 학습은 원투원 이렇게 단일 언어성 학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음성에 대해서 일본어 번역 모델, 그리고 한국어 음성에 대해서 영어 번역 모델 이렇게 각각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다국어 학습의 경우는 원투 매니와 매니 투 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투 매니 같은 경우는 1개국어 언어 음성에 대해서 N개국어의 언어 번역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음성에 대해서 단일 모델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의 번역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매니 투 매니의 경우에는 N개국어 언어 음성에 대해서 M개국어 언어 번역을 생성합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과 같이 이제 한국어, 영어, 일본어가 들어왔을 때 단일 모델로 한영, 일중 등 다른 언어들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다국어 학습 방법입니다. 저희는 소스 랭귀지, 타겟 랭귀지, 태스크 아이디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디코더 인풋의 프리픽스로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KRENST 이것은 한국어 음성을 영어로 음성 번역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프리픽스와 음성을 같이 디코더에 넣어주게 되면은 맨 위에 보시듯이 한국어 음성을 영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두 번째 줄에 있는 KRJPST는 한국어 음성을 일본어로 음성 번역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 줄에 일본어 번역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KRKRASR은 한국어 음성을 한국어로 전사하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치 LLM에서 다국어 학습입니다. 저희는 스피치 LLM이 이미 가지고 있는 멀티링구얼 캐패시티를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프롬프트에 소스 음성 언어와 타겟 번역 언어를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코리안 스피치, 그리고 재패니즈 이렇게 명시를 하고요. 스피치 인코더는 프리트레인드 멀티링구얼 스피치 인코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학습을 진행할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스테이지로 나눠서 하는데요. 멀티링구얼 ASR 학습을 먼저 하고 이후에 멀티링구얼 ST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치 LLM 아키텍처의 학습은 뒤에 멀티모달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국어 학습을 했을 때 기대 효과입니다. 다양한 의문 체계와 음성 변이, 즉 억양과 방언, 비원어민 발화 등을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투원 모델, 한국어 음성을 영어로 번역하는 모델의 경우 이제 한국어에만 있는 발음들, 뿌, 크 이런 것들만 배울 수 있는데 이제 다국어 모델로 하게 되면은 한영, 일중에 있는 고유한 발음들을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모델은 유사한 발음들을 단일한 문자나 음운으로 매핑하는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V 발음, B 발음이 있는 비전이나 비전 이 모든 것을 일반화해서 비전이라는 문자로 매핑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울, 사울, 서울 이런 유사한 발음들을 모두 서울이라고 일반화해서 매핑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예시입니다. 빈도가 낮은 희귀 의문, 즉 지명, 인명, 고유어 등에 대해서 다국어 학습을 하면 인식과 번역에서 개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군포라고 발음을 했을 때 군포는 고유어, 지명이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서 그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근포, 금포 등으로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국어 학습을 하면은 이제 다양한 의문 체계를 통해서 낯선 소리의 조합, 낯선 소리의 의문들을 학습하기 때문에 군포라고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원어민의 외국어 외래어, 발화에 대한 인식, 그리고 번역 개선입니다. 한국인이 영어 인명인 아가사 크리스티를 발화했을 때 기존에는 음차 수준으로 스펠링을 생성했습니다. 하지만 다국어 학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양한 발음들을 일반화해서 이제 단일한 음운과 문자로 맵핑하는 능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스펠링으로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3M 중에 세 번째인 멀티모달 학습입니다. 인코더 디코더의 멀티모달 학습은 SD 데이터, 즉 스피치 모달리티 데이터와 여기에 더해서 MT 데이터, 텍스트 모달리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부족한 음성 데이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음성이 없는 텍스트 MT 데이터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대량의 인하우스 MT 텍스트를 10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멀티모달 학습을 했을 때 저희의 MT 데이터가 고품질에 그리고 다양한 도메인을 커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어체나 전문 용어 등에 대한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했습니다. 다음은 인코더 디코더 멀티모달 학습에서 이제 핵심인데요. 바로 모달리티 얼라이먼트입니다. 즉 스피치와 텍스트 피처를 정렬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한 의미의 음성과 텍스트 피처는 시멘틱 스페이스에서 서로 근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 도식을 보시겠습니다. 스피치 인코더와 텍스트 인베딩이 있고 쉐어드 인코더, 디코더가 있습니다. 이 도식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스피치 인코더에서 나온 스피치 피처와 텍스트 인베딩, 텍스트 피처가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얼라인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어 음성인 안녕하세요가 들어갔다면 그리고 한국어 텍스트인 안녕하세요 텍스트가 들어갔다면 두 개 다 무엇을 넣든지 이 디코더의 결과물에는 헬로우라고 동일하게 나오게 되어야 됩니다. 토탈 로스입니다. 토탈 로스는 ST, ASR, MT 그리고 콘트라스티브 로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선 이 세 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계산합니다. 콘트라스티브 로스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로스텀에서 중요한 것은 스피치 피처인 U와 텍스트 피처인 이 V 이 두 개를 유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얼라이먼트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배치에 N개의 음성과 그에 대한 전사 텍스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때 여기 로스에서 분모를 먼저 보시면 이 U를 안녕하세요 음성 피처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이 안녕하세요 음성 피처는 이 배치 내에 있는 모든 다른 텍스트 피처들과 유사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파지티브 샘플인 안녕하세요 텍스트뿐만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인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등등의 텍스트와도 그 피처들과도 유사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합산한 값을 분모에 놓게 되고요. 분자에는 파지티브 페어인 안녕하세요 음성과 안녕하세요 텍스트의 유사도 값을 놓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음성은 파지티브 샘플인 안녕하세요 텍스트 피처와만 유사도가 높아지게 되고 네거티브 샘플 텍스트들인 누구세요, 어디 가세요 등등 이런 텍스트 피처들과는 유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음성과 텍스트 간의 얼라이먼트를 맞췄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치 LLM에서 멀티모달 학습입니다. 스피치 LLM에서 멀티모달은 데이터 관점보다는 텍스트 베이스드 LLM 모델의 음성 피처를 퓨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강력한 프리트레인드 LLM의 성능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음성 입력에 대한 프롬프트 기반 제너레이션 컨트롤이 가능했습니다. 즉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의 번역이 가능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음성 번역 결과물이 어퍼케이스, 로어케이스 또는 구두점 유무 또는 패러프레이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컨트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스피치 LLM의 멀티모달 학습입니다. 여기서 모달리티 얼라이먼트는 음성 피처를 LLM 인풋 임베딩 스페이스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LLM은 텍스트 임베딩 기반으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음성 피처를 텍스트 임베딩에 얼라인시켜서 LLM 모델이 음성 피처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얼라이너, 리니어 레이어, 큐포머를 사용했고요. LLM 튜닝을 위해서는 로라를 사용했습니다. 오른쪽 도식을 보시겠습니다. 학습할 때 스피치 인코더는 프로즌 하고요. 어댑터 레이어는 트레이너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스피치 피처가 어댑터 레이어를 통과했을 때 이제 얼라인된 피처가 나오게 됩니다. 이 위에 프롬프트는 편의상 이 토큰들을 다 텍스트로 써놨지만 이 토큰 하나하나가 다 텍스트 임베딩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임베딩 벡터와 얼라인된 스피치 피처 이것들을 컨캐터네이션 해서 LLM 디코더로 보내게 됩니다. 디코더는 프로즌 상태이고요. 로라로 트레이너블한 로라로 튜닝을 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수식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스피치 피처를 얼라인에 넣어서 얼라인된 피처를 뽑고 그 얼라인된 피처와 텍스트 피처를 컨캐터네이션해서 디코더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텍스트와 저희가 원했던 타겟 텍스트 간을 비교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프로세싱입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데이터 관점에서 있었던 도전과제 두 가지와 데이터 클렌징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는 두 가지 도전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트리플렛 데이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트리플렛 데이터는 소스 음성과 그에 대한 전사 텍스트 그리고 번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데이터는 굉장히 드물고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량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ASR과 MT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ASR 데이터라는 것은 이렇게 음성과 그에 대한 전사는 있지만 텍스트 번역은 없는 경우이고요. MT 데이터는 음성은 없지만 소스 텍스트와 그에 대한 번역 텍스트는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ST는 이 트리플렛 3개 구성 요소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리소스 구간별로 성능 개선이 얼마나 있었는지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로우 리소스 레진, 그러니까 저장 환경 세팅에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의 130%만큼 어그멘테이션 해서 추가로 학습을 했을 때 제너럴 도메인 테스트에서는 7%의 정량 지표 향상, 그리고 저희가 추가한 데이터와 비슷한 도메인인 인도메인 테스트에 대해서는 28%의 정량 지표 향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자원 세팅에서는 추가로 90%의 어그멘테이션 해서 넣었을 때 이제 제너럴은 3%, 인도메인은 12% 이렇게 정량 지표 향상이 있었습니다. 고자원 환경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15%만큼 어그멘테이션 했는데요. 데이터 수량의 절대치는 여기는 고자원이기 때문에 15%라도 상당한 수량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제너럴 도메인에서는 2%, 인도메인은 9%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자원 환경은 저희 상용 서비스 모델과 거의 비슷한 세팅이기 때문에 여기는 2%, 9%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도전 과제인 다양한 음성 번역 서비스 사용 환경입니다. 텍스트 번역과 다르게 음성은 다양한 구성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발화하느냐에 따라서 번역 품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장에서 아니면 카페 아니면 조용한 환경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번역의 품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품질의 균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즉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이즈 어그멘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상세입니다. 먼저 ASR 데이터 기반 어그멘테이션인데요. ASR 데이터는 말씀드린 대로 음성과 전사는 있지만 텍스트 번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팝하고 MT 모델을 사용해서
이 텍스트 번역을 sudo empty 텍스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empty 데이터 기반의 어그먼테이션입니다. empty 데이터는 음성은 없고 소스 텍스트와 그에 대한 번역 텍스트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음성을 만들기 위해서 클로바 TTS를 사용해서 음성 합성을 했습니다. 만약에 타사 API나 서비스를 사용해서 TTS를 했다면 10만 라인당 약 200만 원 또는 더 비싼 비용을 지불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비용을 세이빙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TTS 데이터의 학습 기여도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는 모달리티 컨버전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 자체를 아예 스피치 데이터로 바꿔버리는 건데요.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모달리티 얼라이먼트, 아까 멀티모달 학습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달리티 얼라이먼트는 학습 단계에서 피처만 얼라인 시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한 모달리티 컨버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모달리티 컨버전을 통해서 음성 데이터를 많이 만들면은 아무래도 저희는 음성 번역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디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모달리티 컨버전으로 데이터를 증강했을 때 성능 향상이 높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이즈 어그먼테이션입니다. 실사용 환경에서는 노이즈가 다양합니다. 잡음, 음악, 울림 등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런 요소들은 번역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오른쪽 예시를 보시겠습니다. 위에는 깨끗한 음성 샘플이고 아래는 잔향이 추가된 음성 샘플입니다. 이 스펙트로그램은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주파수 대역대입니다. 깨끗한 음성의 스펙트로그램을 보시면 특정 시간에 특정 주파수 대역에 선명한 이런 물결무늬 패턴들이 보입니다. 반면에 잔향을 적용한 샘플의 경우에는 특정 음이 끝난 이후에도 해당 주파수 대역의 에너지가 미미하지만 계속 긴 꼬리를 남기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패턴이 선명하지가 않고 불분명하게 됩니다. 이런 샘플들은 번역의 품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할 때 노이즈를 주입했습니다. 그래서 백색 잡음, 교통속, 잔향 등을 추가했습니다. 더불어서 음악, 효과음 등의 학습 데이터도 활용을 했습니다. 음악 효과음 등을 사용한 것은 저희가 이제 VAD 등을 통해서 바라만 찾아서 모델로 보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불완전한 VAD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음악이나 효과음이 단독으로 모델에 인입될 경우 환각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할루시네이션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 단계에서 음악과 효과음을 포함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클렌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두 가지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얼라이먼트 기반의 필터링입니다. 공개된 데이터들의 음성과 전사는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하게 되면은 인퍼런스 할 때 생략이나 아니면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학습 데이터에 이렇게 바라가 긴데 전사는 뒷부분만 제공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실제 인퍼런스 타임에는 모델이 마찬가지로 바로 앞부분은 전사하거나 번역하지 않고 이 뒷부분만 전사 번역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할루시네이션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바라보다 학습 데이터의 전사가 너무 길거나 없는 말을 전사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델이 할루시네이션 이슈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공된 레퍼런스 전사와 그리고 저희가 모델 학습하면서 스텝별로 뽑은 그 전사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WER과 랭스 등을 사용해서 편차가 큰 샘플은 제거했습니다. 다음으로 구두점 복원입니다. ASR 데이터의 경우에는 구두점 없이 구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모델이 인퍼런스 했을 때 구두점이 없는 전사를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따로 문장을 복원하는 모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ASR 데이터 기반으로 어그멘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즉 전사문을 기반으로 이제 수도 텍스트 empty를 생성했었는데 이때 구두점이 존재한다면 문장의 의미가 더 명확하기 때문에 고품질의 트리플렛 데이터를 어그멘테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결어미 등을 사용하는 휴리스틱 방식과 LM 또는 LLM을 사용해서 구두점을 복원해서
저희는 어그멘테이션 하거나 아니면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한태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선호도 기반 최적화 기법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성능 향상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한 기법들을 통해서 기본 모델의 성능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비스를 앞둔 상황에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추가적인 성능 향상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파인 튜닝, 즉 SFT입니다. SFT의 경우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너무 튜닝 데이터와 유사한 환경에 피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의 발화가 들어왔을 때 도메인 불일치 현상이나 포게팅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호도 기반 튜닝을 채택하였는데요. 모델이 유사 품질 후보 중 사람이 더 선호하는 응답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휴먼 피드백을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소량 고품질 데이터로 효율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사용한 디테일한 알고리즘은 DPO, 즉 다이렉트 프리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DPO는 별도의 리워드 모델이 필요하지 않고 베이스라인 모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구조가 단순하여 안정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시나리오에서 보면은요, 음성 발화가 들어왔을 때 이에 해당하는 번역문 후보들을 몇 개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선호하는 문장을 선택하는 휴먼 피드백을 튜닝 모델에 적용하여 학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의 입력 음성 X, 비선호 문장 Y-, 선호 문장 Y+가 각각 파이 레프, 파이 세타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파이 레프는 레퍼런스 모델, 즉 베이스라인 모델의 체크 포인트를 의미합니다. 학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징 되고요. 파이 세타의 경우 튜닝이 되는 타겟 모델입니다. 두 모델은 각각 Y+, Y-에 대해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이것을 바탕으로 선호도 비교를 통해서 세타 모델의 폴리시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때 선호도 비교와 폴리시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수식을 통해서 조금만 더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학습은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마진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때 여기서 마진은 Y+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 후드가 Y-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 후드보다 커지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파이 세타의 마진을 높이는 것이 당연히 기본이고 중요합니다. 그에 더하여 파이 레프에 대한 마진도 함께 계산이 되고 파이 세타의 마진이 파이 레프의 마진보다 커지는 방향으로 학습되어 휴먼 피드백을 적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DPO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프리퍼런스 데이터셋이 중요한데요. 우선 데이터 구축을 위한 음성을 샘플링합니다. 다음에 휴먼 레이블링을 통하여 고품질 번역문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성된 데이터가 X와 Y+가 되는 거고요. 같은 음성에 대해서 기존에 만들어 놓은 ST 모델들을 활용하여 비선호 번역문인 Y-를 자동 생성합니다. 이때 데이터를 구성할 때 노이즈와 난이도가 있는 데이터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모델을 강하게 키워서 나중에 혹독한 환경에서도 모델의 변별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실제 튜닝은 이전 단계에서 학습한 멀티타스크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요. 앞서 준비한 프리퍼런스 데이터셋과 DPO 로스를 적용해서 튜닝을 진행합니다. 이때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파인 튜닝 로스를 살짝 곁들입니다. 수식을 보시면요, 보라색 박스가 DPO 로스이고 노란색 박스가 파인 튜닝 로스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식을 전개할 때 멀티타스크 구조이기 때문에 ASR에 대한 수식과 ST에 대한 텀 모두 준비합니다. 그리고 파인 튜닝 로스의 경우 Y+가 정답 타겟 문장이라고 설정을 합니다. 이때 두 로스 간의 비율을 조정해주는 팩터가 베타, 감마가 있는데요. 여기서 파인 튜닝 로스를 담당하는 감마 값은 작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값이 커지면 그게 곧 파인 튜닝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DPO 튜닝을 적용하니까 유의미하게 성능 개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노이즈 강성 그리고 숫자나 고유 명사의 인식 정확도가 올라갔습니다. SFT와 대비해서도 품질의 편차가 줄어들고 고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요, 튜닝 스텝별 SFT와 DPO의 정량 평가 점수 추이를 기록한 것인데요. SFT의 경우 초반부에 성능 향상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반면에 포게팅 현상도 빠르고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DPO의 경우 성능 향상의 폭도 더 높았고 포게팅 현상도 조금 덜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개선이 발생하는지 예제를 하나 준비를 해보면요, 굉장히 배경 노이즈가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둘리가 아니잖아 라는 표현에 대해서 DPO가 적용된 모델은 둘리라고 고유명사임을 정확히 인식했습니다. 반면에 DPO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은 둘리가 아닌 돌리라고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DPO 튜닝에 대한 효과를 좀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파고의 음성 번역 기술이 실제로 탑재된 서비스 파파고 플러스를 소개합니다. 파파고 플러스는 기존 파파고에 업무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더한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이번 9월에 기능 업데이트를 하면서 음성 번역 기능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음성 번역 기술은 실시간 스트리밍 파일 배치 번역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실시간 스트리밍의 경우 최대 1시간 세션 연결을 유지합니다. 파일 배치 번역 또한 최대 1시간의 음성 파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음성 번역 모델이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고 서빙되는지 그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다양한 인터페이스의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음성 스트림과 음성 파일이 서비스 백엔드로 전송됩니다. 백엔드는 용도에 맞게 각각 스트리밍 게이트웨이, 파일 배치 게이트웨이로 연계합니다. 스트리밍의 경우 세션을 장시간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커넥션 풀 방식으로 ST 서빙 파트와 통신합니다. 파일 배치 게이트웨이의 경우 긴 음성 파일에 대해서 분할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후 다중 배치 큐 전략을 통해서 동시 처리를 합니다. 하나의 통일된 ST 모듈 구조 안에서 스트리밍과 파일 배치 기능 모두 호환되고 전용 GPU 스케줄러 전략을 통해서 레이턴시와 가용성 모두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파트들 FE, 백엔드, MLOps와 모델팀 이렇게 유기적인 협업으로 효율적인 서비스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파파고 플러스에서 음성 번역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라이브 데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생으로 제 브라우저가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네. 예, 지금 파파고 플러스 들어가시면요. 지금 웹 버전이고요. 음성 번역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시간 스트리밍 기능입니다. 한 번에 최대 1시간까지 실시간으로 녹음하면서 전사와 번역이 동시 진행됩니다. 음성 원문과 번역문은 기록으로 저장하여 중요한 내용은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는 실시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연 시간 없이 빠른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나 강연이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문장 분리도 일어나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잘 되죠? 네. 또 이 스트리밍 기능이 완료된 다음에 혹시나 마음에 안 드는 번역문이 있다면 이렇게 수정도 가능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형렬님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삼합 있었죠.
모델 아키텍처, 그리고 트레이닝 스킴, 데이터셋, 그리고 서비스까지 전반적으로 좀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드린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팝하고 음성 번역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